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일단 뭐 그리스 철학은 탈레스부터 시작하는데, 탈레스부터 자연 철학자들은 이제 사이사이에 끼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 이제 큰 주제로 소피스트를 통해서 그리스 철학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이 됐는지, 특별히 이제 인간의 윤리 또 삶, 또 인간의 삶의 세계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철학이 등장하게 됐는지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연 철학자들은 지금 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자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그 과학적인 탐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흙, 불, 물, 공기 이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원리들을 탐구하는 것들인데, 뭐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다 비웃을 거예요. 뭐 흙, 불, 물, 공기가 과연 뭐를 상징하고 뭐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근데 뭐 현대 물리학과는 전혀 뭐 다른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이사이에 이제 이것들이 갖고 있는 이제 좀 그 메타포적인 의미들, 그러니까 자연과학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자연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정한 또 학문 분야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자연 철학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지식인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제 그 정통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 또는 이제 이에 대한 논박들이 그리스 전체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테마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더니즘, 이 두 가지 싸움들이 계속해서 지금 2500년 이후에도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피스트를 배우게 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여전히 2500년 후에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상대주의, 회의주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식의 확실성, 또 이제 이 세계 말고 초월적인 세계 또는 이제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들이 철학의 이제 근본적인 조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좀 반복적으로 이제 노출을 시켜가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일단 이제 동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영화 트로이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트로이 전쟁은 BC 11세기경에 있었던 전설적인 스토리라고 알려져서, 진짜 이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모르지만 11세기, 12세기에 청동기 시대에 지금 그리스하고 지금 터키에 놓여 있는 이제 트로이아라고 하는 두 곳이 전투를 이제 벌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그걸 이제 서사시로 적어 놓은 것이 이제 호메로스의 이제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일리아스는 이제 일리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진 전쟁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구절에 이제 24권까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권에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단어가 분노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엄마가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이고, 아빠가 이제 인간이었는데, 둘 사이에 이제 낳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반신반의였는데, 엄마가 이제 경고하죠. 특별히 네가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건 좋은데, 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트로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는 그냥 영생을 할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엄마가 아이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스틱스 강에 이제 담그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발목을 잡고 담그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발목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는 이제 창이나 칼이 돌아도 죽지 않는데, 그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그 발목에 있는 부분만, 거기에만 이제 물이 닿지 않아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취두부가 되는 거죠. 취약부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그 파리스인가요? 화살을 쏘가지고 이제 맞게 죽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아킬레우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킬레우스의 상대편 헥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트로이아의 왕자예요. 첫 번째 왕인데, 아버지 프리아모스하고 이제 인사하는 장면, 그다음에 이제 아내 안드로마케하고 인사하는 장면, 다 죽어요. 전부 다 죽어요. 아버지도 죽고, 안드로마케도 이제 자기 부인도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 아들도 누군가 이제 성 밖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트로이아 전체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의 출발점은 분노 또는 이제 비극 또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말로 이제 알고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아파야 돼. 아파야 생각하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지금까지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살아왔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물음을 제시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왜 다른 나라에서는 철학이 이때 등장하지 못했는데, 왜 BC 5세기경에 특별히 그리스에서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됐는가?
특별히 또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동일한 시대예요. BC 7세기, 8세기경부터 2세기경까지 약 한 500년 동안 똑같이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시대의 철학적인 운동과 겹쳐요, 시대적으로. 그래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춘추 전국 시대도 이제 날마다 썸만 해서 날마다 썸만.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 부국 강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전쟁들이 벌어졌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단순하게 뭐 그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리학처럼 세계를 설명하는 뭐 이런 원리도 분명히 이제 그 안에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의 고통, 나의 슬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해. 정당화.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걸 왜 짊어져야 되지에 대한 뭔가 이유나 설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어떤 이유나 설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고대 철학, 특별히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이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의 큰 전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힘든 아픔들, 그것들을 쏟아내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인들의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페르시아 전쟁은 이제 492년부터 448년까지 일어났던 이제 전쟁인데, 자, 이 전쟁을 통해서 페르시아군 뭐 여러분 이제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제 거기에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제 군대가 그 상륙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피비린 나는 역사적인 이제 전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물론 이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역사들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귀한 삶, 또 이제 가치 있는 삶, 이것이 이제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전투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에 나가서 남자들은 거의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과부가 되거나 아니면 고아가 되는 과정들, 그 과정으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 노예로 팔려가요. 여성이나 아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가의 안전 또는 국가의 그 흥망성쇠라 하는 것이 나의 직접적인 삶과 100% 맞닿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국으로서 뭔가 엄청난 권력이든지 아니면 그런 영광들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이제 상고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것들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고전 시대라고 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클래식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이제 클라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클라시스의 원래 말은 고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카익 시대, 상고 시대는 이제 사람들이 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양태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고전 시대로 넘어온다는 것은 고급 문화나 고급적인 사유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생물학적인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그런 침팬지의 삶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깊이 있는 사고, 또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뭔가 엄청난 형태의 이제 문화적인 그런 어떤 건축들을 설계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고전의 반대말은 저급이라는 얘기예요. 프롤레타리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이제 노동자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문화이고, 고전이라고 하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시쿠스라고 하는 말은 귀족들 또는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지적인 어떤 풍토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굉장히 정교한 형태의 이제 문화적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고대에 있었던 여러 문화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좀 종합해서 뭔가 지적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전기, 뭐 신고전기 다 동일한 형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수학적 비례예요. 수학적 비례, 대칭, 균형, 일치. 그냥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완벽한 형태의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제 클라시쿠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머리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아름답게 보이해서 뭔가 황금 비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내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축이 아니라 수학과 관련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세계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고급 문화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전달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없는데 중국에는 경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북경의 사고에는 경극. 자, 경극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다 어릴 때부터 2살, 3살부터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이제 그 뭐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무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치밀한 형태의 훈련을 받고 자, 그런 것들이 종합예술로서 이제 경극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알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경극이 재밌다. 이런 것들이 뭔가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중음악이나 대중예술, 우리나라 뭐 판소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마당극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 다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적인 게임이에요. 거기마다 다 상징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검은색은 뭘 상징하고 흰색은 뭘 상징하고 있고 또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뭘 상징하는지 다 코드들이 숨겨져 있어요. 손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손 모양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노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기쁨을 표시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고급 문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전환점을 가져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됐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 전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많이 추수해서 어떻게 많이 곡식을 모아가지고 배부르게 먹을까라고 하는 이제 문화였다라면 자, 이런 문화들이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 이후에 뭔가 이제 찬란한 형태 또는 굉장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고지순한 형태의 문화들을 쌓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왜냐하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뭔가 불멸이든지 영생이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영혼들을 남길 수 있는 또 나의 이름들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어떤 특징들이 바로 이제 이 고전 문화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터키의 남부에 있는 이오니아 지방 또는 이제 이탈리아에 이제 있었던 그런 어떤 지역에서 자연 철학이 이제 발달했었죠.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은 이탈리아 지방 쪽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탈레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아낙시마네스라는 사람들은 이제 이오니아 지방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자, 이런 지역에 있던 활동들이 전부 다 그리스의 아테네로 모아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지적인 운동의 핵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가 메카가 되는 이런 방식이 이 페르시아 전쟁, 특별히 이제 BC 5세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종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테네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귀족과 평민의 엄청난 형태의 이제 피비린내 나는 또 투쟁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과 평민의 어떤 싸움들이 생기게 되고 그 사이에서도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막 역학적으로 이 계속 2-3개 정도의 전쟁들이 맞물려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이런 어떤 상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형태의 이제 고민들을 안겨다 주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페르시아 전쟁은 이제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스하고 이제 페르시아하고 일어났던 이제 전쟁이고 이 두 번의 전쟁은 1차 침공 또 2차 침공이라고 하는 두 번의 이제 침공으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1차 침공은 492년, 그다음에 2차 침공은 480년으로 이제 나눠 볼 수 있고. 자,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은 1차 때는 이제 다리우스 1세, 그다음에 이제 2차 때는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동방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근대에 들어왔던 이름이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자기 말도 이제 페르시아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랍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동일하게 아랍어 문자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 언어는 아랍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뜻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 이란이나 이라크가 이제 얼마나 역사적으로 오래된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뭐 자기들은 계속해서 뭐 페르시아 자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또 이제 아랍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섞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욕을 얻어먹겠지만 특별히 이제 이집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집트도 이제 지금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 파라오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명의 이제 어떤 충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다리우스 1세 때 499년에 이제 이오니아 지방, 그러니까 터키의 지금 남부 지역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페르시아에 이제 반기를 들었는데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이 반군에 대해서 아테네하고 에레트리아가 이 반군들을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접속을 끊기 위해서 이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이제 점령하려고 원정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안타깝게도 폭풍 때문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배를 띄웠다가 이제 후퇴하는 자,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490년에 다시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마라톤 전투에서 또 페르시아 군이 완전 격퇴를 이제 당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엄청난 형태의 군대를 동원해서 진짜 뭐 도토리만한 아테네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별로 이제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니었지만,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감들, 자기들은 저런 야만인과 다르다. 그리고 이제 저런 야만인과 다른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이제 소수이지만 왜 대군들을 만났을 때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격파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었는가. 뭔가 이제 걔네들은 이제 이걸 이티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스피릿이 있는 거죠. 그 스피릿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그리스 철학의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저 많은 사람들을 맞설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독립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군대에서 지금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뛰어나가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아까 동영상에서도 헥토르가 나가면 반드시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도 나가면 이 전투에 참여하면 쟤를 죽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신화에도 보면 여자 옷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자기가 전투에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그게 안 좋고, 자기가 오래 살고 싶고, 사람들마다 다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생존 욕구가 있죠.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전투에 참여해서, 그래서 장렬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죠. 그런 이유가 있는가?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정말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그걸 포기하면서 이 전투에 참여해야지? 내가 왜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에 대한 어떤 이유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 철학의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게 돼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페리클레스가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장례식 연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바로 그래요. 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더 훌륭한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다른 사람 역사에 이제 그 칭송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이제 마지막에 모든 영광스러운 자들은 어디서 죽어든지 그곳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묘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테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그런 얘기예요. 철학이라고 무엇인가? 죽는 연습이라고 얘기해요. 멜레테 타나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무화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인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냥 벌벌벌 떨면서 죽기 싫어가지고 막 억지로 자기가 막 살려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죠. 뭐 귀신이 나오든가 아니면 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데려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욕하고, 어떤 사람도 막 분노에 떨어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차분하게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철학적으로 등장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이제 타노톨로지라고 이야기해서 죽음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직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만들지는 않았는데, 제가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철학 말고는 임상 쪽에서는 지금 죽음학 이제 계속 미국에서도 이제 유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 이제 죽음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이런 어떤 논의들이 바로 이제 철학의 출발점이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BC 5세경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한 이해이고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이제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본능적인, 내가 죽고 싶지 않다,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들을 담담하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서양 고대 철학의 이제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이제 그 뒤에 한 10년 뒤에 이제 있었죠. 1480년경에 이제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이끌고서 전투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근데 여기도 이제 다 격파 당하죠. 처음에 이제 테르모필레에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300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파르타의 이제 레오니다스 1세가 이제 정예군 300명을 이끌고서 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이제 협곡에서 최후의 저항을 펼치지만 이제 다 전멸하고 다 죽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방어선이 뚫리면서 밑으로 이제 파죽지세로 이제 내려오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살라미스 해전, 지금 이제 아테네의 항구 도시인 피레우스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바닷가 근처인데, 여기서 이제 테미스토클레스 전략으로 이제 페르시아 함대들을 격파하게 되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순신 장군처럼 이제 그 해류나 조류의 특성들을 이제 이용해서 사람들을 격파시키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479년에 스파르타와 이제 아테네 연합군들이 또 페르시아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는 역사적인 승리들을 이제 맛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테네가 제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테네가 전투에 승리하면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결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 페르시아가 다시 침공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군수 자원들을 아테네에 세금 형식으로 일단 헌납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결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 몇 척 또는 이제 인원들 몇 명, 자 이렇게 이제 선발해가지고 아테네에 이제 파견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쟁이 바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또 전쟁이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현금으로 바꾸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델로스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가보면 그냥 섬 하나에 그냥 바위만 있는 섬인데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거기다 이제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이제 금고를 만들어요. 은행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아테네를 주도로 해서 델로스 동맹을 맺었던 옛날에 이제 소규모의 도시 국가들이 돈들을 엄청나게 이제 축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돈들이 너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그리스의 아테네가 이제 맹주의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페리클레스가 그 돈을 전부 다 아테네로 끌어와요. 끌어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업데이트 시키죠. 그때부터 이제 뭐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형태의 신전들, 공연장들, 그다음에 도로 깔고 뭐 우리가 황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인 양식들, 또 문화적인 그런 어떤 퍼포먼스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가 전 세계 이제 맹주로서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아테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로마로 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아테네 전부 다 지식인들이 몰리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생겨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아테네의 가장 좋은 시절이면서 동시에 아테네의 멸망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자, 그 전에 페르시아 전쟁을 이기려고 했던 이런 어떤 그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래서 이제 돈이 너무 흥청망청하니까 그냥 돈이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뭐 하루에 뭐 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문화들이 있고 하면서 옛날처럼 이제 뭔가 굶주리고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뭐 이런 위험에 맞서서 뭔가 우리 자신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식들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차츰차츰 이제 그리스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테네가 너무 이제 발전하게 되니까 그 옆 나라의 이제 스파르타, 펠레포네소스 반도에 있는 스파르타가 이제 그걸 좀 질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테네에 이제 제동을 걸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또 이 두 나라 사이에 내전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펠레포네소스 전쟁이에요.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투가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었고,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스파르타가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스파르타는 이제 거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나라가 되고, 또 멸망의 이제 길로 빠졌던 아테네도 계속해서 그 원래 가졌던 그 맹주의 역할들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의 다양한 이제 도시 국가들을 굉장히 강력한 형태의 이제 맹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너무 많은 형태의 돈들 또 경제적인 여건들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유의 기능, 뭔가 그리고 맞서서 저항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저항 정신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계급적 갈등들이 바로 귀족과 노예의 계급 투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전에는 이제 이 귀족들이 전투관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투에 참여했을 때 혁혁한 무공들을 이제 벌이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육지에서 전투를 할 때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에서는 뭐 그 뒤에 이제 다른 형태의 전투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영웅이라고 하는 장군들끼리 서로 전투를 하고 1대1이든지 뭐 1대4든지 전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승부가 나지 않으면 대규모의 이제 전투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이순신이나 강감찬 장군처럼 뭔가 이제 영웅들이 나서서 일단 한번 자기들끼리 겨루기를 하고 거기서 일단 승부가 갈라지게 돼요. 자, 근데 이제 그리스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상 제국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배를 운영해야 되죠. 자, 배를 운영할 때는 장군 하나라든지 장수 하나가 맡을 수 있는 역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를 누군가 적어야 돼요. 자, 수십 명, 뭐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배를 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협력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배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선장이 아니라 거기에 탑승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노예들이든지 아니면 중산층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분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시민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산층 이상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전투에 참여했던 이제 사람들이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전투에 참여했는데 나한테 당연히 그런 어떤 보상들이 주어지지 않느냐, 나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노예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무산자 계급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권력의 어떤 투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 귀족과 평민 사이의 갈등들이 표출화되게 되는 과정들이 또 이 전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귀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 소멸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데모스라고 하는 데모크라티아의 이제 데모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민중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민중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치 권력들을 잡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C 5세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귀족들은 자기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제 민중들은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민중들이 권력을 차지하는데 자기들은 배운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도 무작위준 투표이고 추첨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뭔가 이제 집정관이라든지 대표들을 뽑는데 그냥 무작위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직접 선거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뽑아서 우리 집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치인들로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첨으로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바보든 멍청이든 그 사람이 이제 그 국가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나 중산층에서 이제 불만을 많이 갖게 됐어요. 뭔가 국가를 경영하려면 적어도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설계를 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논매다가 와서 정치를 하고 또 그냥 밥 먹다 나와서 정치를 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귀족들 또 중산층들은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이 바보들의 정치다. 그래서 중우 정치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갈등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대부분 다 이제 귀족 출신들이에요.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전문가 논쟁, 나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전문가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타게 되면 배를 움직이고 있는 선장이 뭔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항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집정관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식들이 전혀 없다. 사람들을 융화 단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면서 선장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신뢰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런 지식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철인왕이에요. 바로 이런 어떤 그 변증술이라고 하는 고도의 학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귀족정의라든지 정치적인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조화롭게 하고 또 부국 강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바로 철인 왕으로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플라톤 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자, 그런 이제 논리의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펠리포네소스, 이제 이 전쟁,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이 권력 다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들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 또는 이제 많은 정치가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 두 가지의 민중들, 이제 귀족과 평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솔론이라고 하는 건데,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현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유명한 정치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귀족들이 너무 탐욕스럽다. 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한다.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사람들에게서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이제 탐욕이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운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돼지나 소 같은 것들을 키울 때도 보면, 자, 자기들이 배고플 때 그냥 먹을 것만 먹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인간들은 아니죠. 인간 특별히 이제 화폐가 등장하면서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거, 자기 손자 거, 자기 누구누구 거, 자기 죽은 뒤에도 전혀 할 수 없는데 1푼도 가져갈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축적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인간의 탐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당시에 귀족들이 그런 어떤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솔로는 이제 델포이 신탁에 있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않게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메데나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지나치면 바로 그것들은 신의 저주가 있거나 아니면 신의 어떤 비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휘브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휘브리스. 자, 이 휘브리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 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사람들에게 뭔가 저마다의 그런 어떤 포션들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오만자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휘브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것들을 신은 제일 싫어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본분에 맞게 자기가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다면 거기서 맞게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솔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슴 속에 있는 극단의 마음을 억제하십시오. 당신들은 많은 재물들을 신물나게 향유하였소. 중용을 중히 여기십시오. 자, 우리도 극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에게도 그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극단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족들이 가지고 왔던 생활 양식이라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뭐 우리는 막 그 음식물 썩어 나가고 있는데 한 곳에서 이제 하루에 10만 명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자, 이런 어떤 사태들이, 자, 우리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전기와 관련해서 이제 아리스토이라고 하는 이제 말, 이건 이제 귀족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귀족이라는 말은 이제 아리스토스라고 하는 건 영어의 베스트예요. 최상급이에요. 9세 이제 최상급인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최선자라고 얘기해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 타고날 때부터 이제 굉장히 우수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이제 그 지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류의 계층들을 이제 아리스토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하는 귀족 정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말에서 나온 거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최선자 정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태어난 거, 근데 이제 솔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네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선물이고, 또 그것을 갖고 있는 이제 이유는 여러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단순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천부적인 능력을 신이 주신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그 정의론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롤스의 정의론과 관련해서, 자, 이런 천부적인 능력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 노력도 있지만 그 둘레에 있는,
여러분 부모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자,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능력들을 이제 발휘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자율성을 허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제 데모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데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평민 또 피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이 데모스들은 여전히 지금 이제 현대 사회와 비춰 보면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가진 사람들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이라든지 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데모스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인 남성들 중에 일정한 부분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데모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제 권력 문제라든지 또 지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첨예하게 벌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이제 드라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드라콘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귀족들이 너무나 이제 정치 또 재산을 이제 독점하고, 특별히 이제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가져가니까 이것들이 너무 불공정한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평민들을 법으로 보호해야 될 어떤 이제 의무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드라콘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드라콘법이 너무 강력하게 이제 제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이제 피해가, 특별히 평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코닉이라고 하는 이제 드라코니안이라고 하는 말은 엄격한 또 가혹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법을 너무 엄격하게 막 적용해가지고 뭐 조금만 해더라도 살인, 아니 이제 조금만 해도 막 사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도둑질만 하더라도 사형을 때리거나,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 정치 또는 이제 전제 정치를 이제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귀족들 자체가 저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런 어떤 그 방어선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이 귀족들은, 엘리트들은 다 법망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법꾸라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신들이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엄격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민중들이었고, 이것들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귀족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이런 어떤 법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이런 법들이 필요했는가?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판결을 막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정의들을 왜곡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솔론의 개혁인데, 솔론의 개혁을 통해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다시 이제 전부 다 반환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평민들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이 평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보완책들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제 솔론의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C 6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 페이시트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통해서 평민들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만드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직접적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활용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BC 5세기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민주적인 사회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이 사이에서도 이제 귀족들과 평민들 사이에 이제 갈등들이 계속 심화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몇 가지 형태들의 이제 제도들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도편 추방제, 이제 조개 껍질에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에 자기 사이에 이제 위험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뭐 주민 소환제 비슷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사용이 되는데, 조금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이제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다 도편 추방제로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은 그냥 좀 급이 낮은 사람들만 남게 되죠. 왜냐하면 급이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미움 때문에 또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상대방들이 부추겨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속아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이제 안 좋은 이유들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향 평준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거나 또 사회적인 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게 언젠가 이익이 될 건데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또 뭔가 무리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책을 맡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저렇게 도편 추방제로 그냥 배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불례라고 하는 500인 평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500인 의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법을 만들거나 제정하거나 아니면 또 재판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 또 500인 평회에는 항상 지정된 게 아니라 항상 추첨에 의해서 그 전날이나 그 전주에 추첨을 통해서 500인 의회 의원들이 전부 다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특별히 이제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399년에 소크라테스 재판도 이 500인 평회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종교 재판 또는 이제 일반적인 민사 재판, 뭐 형사 재판 전부 다 이제 이런 평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을 결정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평민들이었고, 이 평민들에게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걸 일을 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당들을 또 주면서 귀족이 아니더라도 이 나라의 전반적인 대소사들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들을 이 클레시테네스가 이제 부여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클레시테네스는 기본적으로 아테네의 그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시스템의 이제 변화는 혈통이 아니라 이번에는 대중의 지배를 강화시키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그리스가 다른 나라들과 이제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반은 계속 양반으로 내려오고 왕족은 왕족으로 이제 내려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이제 잡고 있었던 것들이 BC 6세기 경의 문화에 따르면, 자, 이 그리스에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혈통으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되지 않고, 자, 능력에 따라서 또 아니면 추첨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사람들의 이제 선출을 통해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그런 것들을 원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겨나게 되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그 아이디얼하게 이런 어떤 제도를 이제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민주주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인 남성이었고, 여성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외국인들은 이제 배제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현대 민주주의와 이제 비춰봤을 때 하나의 이제 커다란 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정권 또는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맡아서 그런 소임들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주변 국가들은 전혀 갖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어떤 제국들에서 비교해 봤을 때 거기는 무조건 절대 왕권이었어요. 파라오라고 하는 왕, 그다음에 이제 뭐 크세르크세스라는 왕,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만 하면 세상이 완전 뒤바뀌어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들거나 그러면 전멸해버리는, 자, 이런 사회적 제도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전제군주 제도라고 얘기하죠. 데스포티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그리스 사회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열린 시스템으로서 정치 제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페르클레스가 5세기경에 이제 장례식 연설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클라이막스의 기본적인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그 투키디데스가 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2권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인데, 이 연설의 내용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제도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아레테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연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쉬는 시간을 갖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아테네가 보여주고 있는 전 세계의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우월성이란 뭐냐? 소수의 귀족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민주정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들, 뭐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찬란한 어떤 문화적 업적이라든지, 뭐 아까 보는 것처럼 뭐 헥토르라든지 아킬레우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클라시쿠스라고 얘기하는 고급 문화들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들,
자, 그런 가치들이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 자,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BC 5세기 경에 2500년 전에 자, 임금과 귀족과 평민들이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신수라고 이야기죠. 신이 부여한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파리 목숨과 같은 세계였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신 앞에서 또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고가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획기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든 왕이 아니든 귀족이든 귀족이 아니든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럽을 보면 유럽에는 1%의 귀족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상 나온 집안에서 계속 수상 나오고